한 주간에 쏟아진 커피 뉴스 속에서 의미 있는 기어들을 뽑아내 얕은 식견을 가진 패널들이 대담하게 이야기해봅니다. 고품격 커피 방송 커피위크 145회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커피 만드는 마케터 윤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원두 속에서 헤엄치고 싶은 로빈입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바빴어요. 뭐 때문에요? 육아로 인해서 너무 지금 애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두 사람을 케어하는 것도 처음이라서 그 첫째가 막 질투하지 않아요? 그렇죠. 질투 많이 하죠. 네. 싫다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요. 당황스러워요 가끔씩. 그런데 어버이날이 있었잖아요. 네. 어버이 할 맛 나더라고요. 왜요? 아이가 어버이날 그 어린이집에서 더치커피를 가져왔어요. 응? 더치커피를? 거기서 챙겨주신 게 더치커피를 챙겨주신 것 같아요. 애들. 선물도 줘요 어버이날에. 네. 그래서 저희 그 커피위크 단체 채팅방에 받자마자 바로 자랑을 좀 했죠. 어버이 할 맛 난다고. 아빠가 커피 한다는 걸 알고 있었구나. 아니 뭐 그냥 다 그걸로 주신 것 같아요. 네. 반갑더라고요. 받자마자 바로 먹었어요. 그래서 저 그거 먹어봤는데 로빈님이 보내주신 커피. 뭐 말씀이 없으셔서 맛이 없었나? 그냥 그랬죠. 예. 두 가지 종류 보내주셨더라고요. 하나 르안다라, 또 하나 뭐였죠? 시다모를 제가 하나 시다모. 드렸을 거예요. 예. 네, 시다모가 양이 좀 더 많던 것 같아요. 그거는 그 새로 볶아서 드린 거니까. 다른 거는 다른 분들 볶은 거에서 조금 양이 남은 걸 드렸는데, 그건 새로 볶아가지고 윤호님 드리려고 볶아서 내려간 거예요. 아니 저는 르완다도 맛있었는데 시다모가 좀 더 제 입맛에 맞더라고요. 뭐 그 정도면 선방했네요. 이게 베스트크롭이라서 별 기대는 안 했었거든요. 저도 집에서 마셨는데 그렇게 막 향이 많이 뒤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무난하게 먹을만하다 그 정도였죠. 뭐. 약간 그런 건 있었어요. 뭐냐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정을 있었으면. 이게 지금 너무 아쉬운 게 제네카페 제가 전에 한 번 저한테 물어보셨잖아요. 어떠냐고? 로스터기. 근데 이거는 정말 무난하게 볶거나 그냥 노멀하게 볶거나 아니면 에스프레소 용으로 진짜 배전도 높게 가는 걸로 가는 거는 괜찮은데 예를 들어 스페셜티나 핸드드립을 전문으로 하신다면은 요건 좀 비추천하고 싶어요. 예. 나중에 제네카페 광고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거 하려면은 정말 조절을 디테일하게 잘 해야 되고, 근데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은 거기는 주의사항으로 저거 써놓은 게 있거든요. 그 로스팅 되고 있을 때 꼭 여기 자리 하고 있으라고 써 있긴 한데 그냥 돌려놓고 그냥 딴 거 해요. 그게 편해요. 예. 어느 정도 시간대로 맞춰놓고 온도도 어느 정도 설정하면은 이 정도 볶아질 거다라는 게 그냥 전 가이드 콩이 홈로스팅이니까 어차피 제가 먹을 거니까 이렇게 뭐 샘플 로스팅 같은 건 잘 안 해서 이 정도면 될 거다라고 볶으면은 그 정도 색이 나와요. 예. 중간에 안 되면 더블 로스팅도 하고요. 어쩔 때는 중간에 온도를 바꿀 수는 없어요? 바꿀 수 있어요. 계속 조절 가능해요. 온도도 조절 가능하고 그 시간도 더 늘릴 수 있고 줄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조정을 안 하시고 그냥. 네네네. 그래서 디테일하게 표현을 못 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럴 수도 있죠. 뭐. 제가 좀 짧아서.
아니 저 이번에 그 저한테 카페를 해달라는 요청이 하나 와서 지금 고민하고 있으시다면서요? 아니요, 포기했어요. 그냥. 아, 네. 아무리 생각해도 특이한 상권이긴 했어요. 네, 특이하기도 하고. 저도 아이, 뭐 의견을 드리긴 했지만 항상 가다 보면은 거기는 좀 특이한 상권이다라고 저도 그냥 의견을 드렸었죠. 아니 예. 근데 저는 상권보다는 상권이야 뭐 마케팅이나 여러 가지 용도로 할 수는 있겠지, 방법으로 이제 개선시킬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로빈이나 저랑 마케터니까 네. 마케팅이 아무리 좋아서 사람들을 유입을 시켜도 컨텐츠가 안 좋으면 그 내용물이 안 좋으면 지속 가능성이 없잖아요. 한 번 오고 말지 이게 단골이나 이런 걸로 연결되지 않는데 이번에 저한테 들어온 거는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몰입몰 형태다 보니까 근데 그 몰입몰 자체가 메인몰 자체가 굉장히 커피랑 뭐 공간 자체도 그랬고 융합하기가 좀 어려운 거여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에는 드롭시켰어요. 그냥 너무 좋은 조건이긴 한데 네. 그래서 좀 아쉽게도 좀 그 소개시켜 주신 분은 굉장히 좋으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나중에라도 연을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는데 우리 방송 몇 번 들으셨대요. 아무튼 그런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은 한번 뭐 커피 한 잔 하는 기회 그런 되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일이 있었고 제주도에 네. 확진자가 맞다. 아니요, 확진자 말고 제가 제주도 갔다 왔잖아요. 그 얘기 우리 지난주에 안 했나요? 아, 했나? 우리 얘기 갔다 와서 했구나. 했어. 그거 벌써 스킵하죠. 지지난주 얘기. 아, 맞아요. 확진자가 또 늘었어요. 뭐 서울도 늘었고 했는데 제주도가 원래 되게 청정지 지역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 클럽에 다녀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 되게 유명한 클럽이었나 봐요. 거기가. 그러니까 그거 전국구던데 보니까. 그거 부산도 있는 것 같고. 네. 저희 동네예요. 그분 근무하시는 곳이. 아, 괜찮으실까요? 그래서 진짜 부랴부랴 내가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뭐 했지? 계산하고 근데 제가 밖에서 밥을 먹은 적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사실은. 왜냐면 근데 그 밀접 접촉이라는 게 뭐 막 대화를 하고 막 그 정도 수준 아닌가요? 그게? 그 정도면 아니면은 크게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겠죠. 근데 그분이랑 접촉하신 분이 한 130분 정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다 우리 동네 분들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데 내일부터는 이제 마스크 열심히 쓰고 다니려고. 네, 이럴 때일수록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요. 자, 광고 들려주시죠. 커피위크는 여러분의 구독과 하트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팟빵에서 구독 버튼과 하트를 꼭 눌러주세요. 컨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싶은 분들은 팟빵 후원 페이지에서 정기 후원 또는 일시 후원으로 지원하실 수 있고요. 광고 제휴 문의는 mycoffeeweek@gmail.com으로 내용을 보내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커피위크 유튜브도 간간히 업로드되고 있죠. 그리고 인스타그램 계정도 있습니다. 많이 찾아주시고 좋아요, 구독, 팔로우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에 귀엽게요. 팔로우 부탁드릴게요. 너무 팔로우가 많이 안 늘어서. 아니 근데 162명 됐어. 네,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뭐 중독자처럼 계속 보고는 있어요. 근데 영상을 안 올리다 보니까 제 주변에 지인분들이 구독자분들이 몇 분 있으시거든요. 네. 언제 찍어서 언제 올라오냐고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찍어는 놨는데 편집을 아직 못했다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편집하라고. 빨리빨리 편집하세요. 이게 지금 대놓고 약속한 지가 언젠데. 지금 간간히 올리고 있잖아요. 그래도 제 얼굴 들어간 게 안 올라가서 그렇지. 자, 2020 카페 살리기 프로젝트 로빈과 위노가 여러분의 커피 사업을 응원합니다.
카페 예비 창업자 또는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해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현재의 상황이나 앞으로의 계획을 메일로 보내주시면 방송을 통해 익명이 보장되는 오픈 컨설팅을 해드리겠습니다. 메일 주소는 mycoffeeweek@gmail.com입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컨설팅 의뢰가 안 들어와요. 접을까? 아니면 그냥 계속 해볼까요? 뭐 전반기까지만 해보죠. 뭐. 아니면은 지금 4, 5월 달이니까 6월 말까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메일을 주세요. 메일 보내주시면 저희가 컨설팅이 아니더라도 사연으로 뭐 바꿀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우리 이거 2020 카페 살리기 프로젝트 현재까지 3분 진행했고요. 네. 예,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위너님이 주제를 또 준비를 해주셨어요. 예, 어제가 무슨 날인지 알아요? 어제라고 하면 어버이날인가? 아니구나. 5월 9일. 9일. 네. 5월 9일이 저희가 녹음하는 시점 기준으로. 예. 그죠. 오늘은 저희가 좀 늦게 녹음을 하고 있어서 예. 5월 9일이 세계 공정무역의 날이었어요. 모르셨죠? 아, 공정무역. 네. 이런 날이 있는 줄 잘 모르셨죠? 위너님이 그 주제로 하신다고 해서 저도 검색을 해봤는데 이걸 또 페스티벌로 하고 있더라고요. 페스티벌로? 근데 네, 공정무역의 날 우리나라에도 페스티벌을 했었더라고 2017년에. 아, 행사가 있구나 이게. 그거 몰랐어요. 네. 그래서 뭐 이것저것 하는 걸 봤는데 지금 이거 코로나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네. 네. 네. 하여튼 그 5월 9일이 세계 공정무역의 날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공정무역에 대해서 한번 다루려고 생각도 하고 있었고 해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 공정무역 커피입니다. 아. 근데 뭐 깊이는 안 들어가고 그냥 짧게 간단하게 좀 살펴볼게요. 왜냐면 너무 들어가면 또 재미없어. 예, 뭐 공정무역 할 사람들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니, 공정무역 커피를 우리가 이렇게 유통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근데 뭐 한번 접근을 해볼 필요는 있죠. 어차피 커피가 묻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그리고 뭐 오늘 다 풀어주시겠지만 저도 궁금한 것도 있고 위너님 생각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네. 일단 공정무역의 날로 검색을 하니까요. 최근에 기사가 몇 개 떴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항상 무슨 날 하면 그거 관련된 기사가 뜨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엔젤리너스가 지난해 4월 국제공정무역기구 한국사무소와 여기서 국제공정무역기구는 페어트레이드라는 회사예요. 이걸 한글로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기사에서. 공정무역기구라고. 정확히는 그냥 페어트레이드. 로고 자체가 페어트레이드예요. 그래서 예, 그 한국사무소와 MOU를 체결하고 지속적으로 공정무역 인증 제품 개발 및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해 5월 커피 프랜차이즈 최초로 100% 국제 공정무역 인증을 받은 멕시코산 크리스토발이라는 커피를 출시를 했어요. 그리고 올해 역시 국제 공정무역 인증을 받은 싱글 오리진 커피인 콜롬비아 카우카를 출시를 했다고 해요. 예. 그리고 한국 맥널티에서도 공정무역 커피를 이제 공급하기로 했는데 여기도 페어트레이드 한국 사무소와 최근에 전략적 패트너십을 체결을 해서 공정무역 인증을 받은 다양한 형태의 그러니까 뭐 원두, 믹스커피, 드립백, RTD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출시를 하겠다고 하네요. 이렇게 이제 여러 기업들이 이런 세계 공정무역의 날과 관련돼서 공정무역 커피 음료를 출시를 하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그 공정무역이라는 게 뭐냐? 네. 이거를 한번 먼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공정무역이란 뭘까요? 공정무역. 우리 엄청 많이 들어봤잖아요. 정정당당하게 무역을 하는 거? 그렇지. 아닌가? 그 영어로만 치면은 페어 트레이드니까. 예. 네.
제가 몇 가지 그 책도 보고 그다음에 뭐 위키백과라든지 뭐 이런 데도 봤는데 제일 괜찮게 나왔던 데가 그 두산백과 요게 제일 괜찮게 나왔더라고요. 좀 말씀을 드려보면 공정무역이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경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불공정 무역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부의 편중, 환경 파괴, 노동력 착취, 인권 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두된 무역 형태이자 사회 운동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자유무역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전 세계가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무역도 자유스럽게 자유무역을 통해서 이제 그 기업들은 이윤을 극대화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기업들은 어쨌든 이윤을 극대화해야 되니까 싸게 사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생산자로부터. 맞아요. 네. 그러면 이게 상대적으로 못 사는 나라는 적정한 생산 이윤을 보장받지 못해요. 그러면 오히려 빈곤에 시달리죠. 매출은 많은데 빈곤하다. 그래서 이게 악순환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보호한다. 생산자와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발생한 대안적 형태의 무역이에요. 그래서 원래 공정무역의 목표는 뭐였냐면 개발도상국의 가난한 생산자를 원조하거나 자선의 방식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자립 역량을 키워서 결국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돕는 데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거 있어요. 공정무역과 관련된 제품을 구매하면 우리는 약간 기부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도와준다, 기부한다. 근데 사실은 목표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잘못된 마케팅. 사실은 그 부의 편중을 분산시키는데 목표가 있는 거예요. 가져갈 사람한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가져오겠다. 그렇죠. 이윤이 한쪽으로 쏠리는 걸 막는 거죠. 이게 뭐 커피뿐만 아니라 유통이 중간에 끼면은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런 문제들도 있고요. 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문제점에서 시작된 운동이죠. 이런 것들은. 네. 이게 언제 시작됐냐면 1946년에 북미 메노나이트 교회에서 먼저 시작했거든요. 푸에르토리코의 노동자의 그 자수품이잖아요. 자수품. 이게 실로 뜨게 한 거 이런 거. 그런 것들을 거래하고 그다음에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영국의 빈민구호단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옥스팜이라는 나라들이 옥스팜이라는 곳이 동유럽하고 중국 난민들의 수공예품을 구매한 것이 공정무역의 시작점이래요. 그래서 아까 교회에서 먼저 시작됐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초기에는 대체로 종교적 성격이 굉장히 짙었고요. 거의 품목 대부분이 다 수공예품이었어요. 그러다가 1960년대에 들어서 이게 시민운동과 같이 이제 그 단체들이 조직되면서 활동이 본격화됐고요. 그다음에 1980년대에 이제 연합체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인증 라벨이 그때 생겼어요. 공정무역 인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생기면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이제 이런 공정무역 단체들의 영향력이 커졌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이게 이제 자본주의의 대안 활동으로 여겨졌고 그러면서 더 확산됐고 일종의 무역의 하나의 트렌드가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비영리 기업들이 주로 이런 일을 했는데 이제 영리 기업들도 공정무역에 진출하는 이 조금 약간 재미있는 이상한 현상? 재미있는 현상?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한국에서는 2003년 아름다운 가게라고 들어보셨죠? 여기가 네팔, 인도산 수공예품을 판매하면서 공정무역 운동이 이제 시작됐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예전에는 그냥 빈민구호단체 진짜로 아니면 교회 여기서 시작됐던 그런 그 공정무역의 시작이 그다음에 조직화되면서 이제 힘이 세졌죠. 힘이 세지면서 그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영향력이 커졌고 그다음에 인증 라벨이 생기면서 이제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다. 그러다가
이제는 공정무역과 관련 없는 그냥 기업들도 아예 하나의 사업 영역으로 공정무역 영역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현재는 32개국 582개의 공정무역 인증 커피 생산자 조합이 있어요. 공정무역 커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현재는 그 페어트레이드에서 이제 발표한 거에 따르면 32개국 582개의 공정무역 인증 커피 생산자 조합이 있어요. 그래서 공정무역 커피 중에 85%는 남미와 캐리비안 지역에서 생산되고요. 공정무역 커피 판매량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15%가 증가를 하면서 지금까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페어트레이드에서는 이제 어쨌든 이 공정무역 자체는 그 페어트레이드 정당한 가격을 받기 위해서 그 만들어진 기구이기 때문에 페어트레이드에서는 여러 가지 인증 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최저 가격 기준을 뒀대요. 그래서 국제 커피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됐을 경우에 요거를 그 농민들한테 더 낮은 가격으로 커피를 생산하지 않도록 못하도록 생산가를 낮출 수도 없도록 이렇게 이제 좀 만들어놨어요, 제도도. 자, 공정무역에 대해서는 약간의 기본 원칙이 있어. 이게 이제 인증 단체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몇 가지 기본 원칙이 있거든요. 대체로 공정무역은 이런 원칙을 따르고 있어요. 첫 번째, 구매자는 생산자에게 최저 구매 가격을 보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화 참여를 통해 합의된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고 생산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서 수확 또는 생산 전에 선지불하기도 합니다. 또 생산자 단체, 그러니까 생산자 단체라면 협동조합을 말하는 거예요. 협동조합과 직거래에서 유통 과정을 줄임으로써 생산자가 이윤을 조금 더 취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단기 계약보다는 장기 계약을 통해서 생산 환경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발전 기금을 또 조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생산자와 노동자의 공동체가 사회적 이익을 실현하도록 돕고 있죠. 이런 공동체 발전 기금은 언제 사용하냐면 왜 뭐 갑자기 폭풍우가 일어난다든지 지진이 발생했을 때 있잖아요. 자연재해. 이런 거 발생했을 때 구호 기금으로 사용을 해요. 일어설 수 있도록 생산자가. 그리고 둘째 그 기본 원칙은 뭐냐면 생산자는 인종, 국적, 종교, 나이, 성별 등과 관련된 각종 차별을 받지 않고 그 다음에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을 준수한다. 그리고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 환경을 제공하며 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켜질 때 이런 원칙 하에 생산된 공정무역 제품들은 이제 중간 유통 없이 주로 직거래를 통해서 수입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시하는 소비자들에게 구매가 되겠죠. 실제로 그 잠비아 커피에 있는 그 한 농장은요, 그 지역 주민들이 그 잠비아 커피 농장에서 일을 하고요. 농장에서는 생산 수익에, 여기는 꼭 공정무역이진 않는데 이런 식으로 해요. 생산 수익의 일부를 주민들한테 돌려줘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돌려주냐면 정부가 SOC를 잘 못하니까 학교를 지어주고 우물을 파주고 병원을 지어주고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농장, 커피 농장과 함께 이게 지속 가능성이 있게끔 해주는 노력들을 하고 있죠. 아까 제가 공정무역 인증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정무역 인증 시스템 요거는 이제 언제 생겼냐면 1988년 네덜란드의 회사 막사벨라르라는 그 회사가 멕시코산 커피에 처음으로 인증 마크를 부착해서 판매를 한 데서 비롯됐대요. 그래서 이제 가장 우리한테 널리 알려진 인증 마크는 FLO. 이 FLO가 2002년에 등록한 페어 트레이드 마크. 요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보면 이거구나. 그래서 요 마크가 공정무역 인증 시스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공정무역 커피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보죠. 공정무역 커피 드셔보셨어요, 근데? 그 옛날에 저희 로스팅 샵 할 때 가져오셨던 동티모르께 공정무역으로 가져온 거 아닌가요? 아, 맞아요, 맞아요. 예, 저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서 그 커피 어떠셨어요? 그냥 뭐 다시는 못 만나볼 커피, 역대급 커피 중에 하나긴 하죠. 어떤 이유로? 그 허브티? 어, 허브의 느낌이 강했었고 제가 애착하고 있었던 몇 생두들 중에 하나였었어요. 예. 맛있었었죠 그만큼. 예. 되게 좋은 쪽 이야기만 해주셨는데 나쁜 것도 있지 않았어요? 예. 아 근데 그 소팅할 때 돌멩이랑 그런 게 제일 많이 나왔죠. 예. 그런 게 거의 여과 없이 철도 그때 못 같은 거, 철 같은 것도 나왔었으니까. 그쵸. 그때 스트롱홀도 그것 때문에 망가질 뻔했어요. 돌멩이랑 같이 로스팅 됐었어요 그때. 예. 깜짝 놀랐네. 예. 그런 문제점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예. 네. 그건 이제 차제 이따가 얘기해 보는 걸로 하고 아무튼 동티모르 막 괜찮았어요. 저도 그때 우리 허브 아직도 기억나는데 동티모르를 블렌딩에 쓰지 않았었나 옛날에? 아니요, 동티모르는 아니구나. 싱글로 썼었고 잠비아를 블렌드에 넣었었고. 제가 동티모르를 숲에 비유했던 걸로 기억나요. 숲 그 어떤 숲이었냐면 아침에 안개가 낀 숲의 느낌으로 비유해서 이제 제가 그 스토리텔링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 어디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네. 네. 간지러운. 자, 계속 해볼게요. 공정무역 커피는 그 작황 상황에 따라서 가격의 폭락과 폭등 뭐 이런 게 굉장히 심하잖아요. 네, 농산물이 다 그렇죠. 그렇죠. 이번에도 막 20%씩 폭등하고 막 이러잖아요. 떨어질 땐 또 한참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고. 맞아요. 네. 그리고 대부분의 그 커피 재배 농가가 빈민국이잖아요. 빈민국. 잘 못 사는 나라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선진국과 종속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뭐 사가는 입장에서는 저렴한 곳에서 사오는 걸 희망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서 또 어떻게 또 최적의 환경이 갖춰져서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그렇게 안 맞추면 안 사가고 다른 농장 걸 사가니까 네. 결국에는 종속 관계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불평등한 관계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불평등한 구조에 반대해서 유럽에서 그 공정한 가격에 거래해서 적정한 수익을 농가에게 돌려주자라는 착한 소비가 시작됐고요. 이게 공정무역 커피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공정무역 커피는 이런 거를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 다 빈민국에서는 아동의 노동력을 착취하거든요. 20살 미만에. 네, 그래서 네. 이걸 반대를 해요. 반대를 하고 그다음에 질 낮은 로부스타 종의 재배를 지향해요. 지향하고 그다음에 환경을 생각하기 때문에 유기농 커피로 할 것을 요청을 해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이 인증 라벨 있잖아요. 인증 라벨을 받기 위한 요구 사항 중에 하나가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보면은 또 안 좋은 역할을 하는데 일단은 공정무역회는 그렇게 3가지 정도의 룰이 있어요. 암묵적인 룰. 아동의 노동력 착취를 반대한다. 그다음에 로부스타 종의 재배를 지향한다. 그다음에 유기농 커피여야 된다. 요 3가지. 그래서 그 일반 커피와 공정무역 커피의 그 이익 배분 구조를 좀 살펴보면 농민 전체 100%로 했을 때 농민 수입은 한 0.5% 정도밖에 안 되고요. 중간상, 세금 이런 게 한 1.3%, 그다음에 운송료, 수입업자 이런 사람들이 4.4%, 나머지 93.8%는 가공, 유통, 판매자가 이윤을 보는 구조예요. 굉장히 높죠. 농민은 0.5%밖에 안 된다는 거. 근데 이제 반면에 공정무역 커피는
특별 서비스세, 유통비, 소매점 이윤 이게 50%고요. 그다음에 개발도상국 재투자 비용이 13.5%, 인건비, 광고비, 운영 경비가 12.5%, 가공비, 물류비가 9.2%, 운송료가 8.8%, 농민 수익이 6.0%. 그러니까 일반 커피에서 농민 수입이 12배가 높다는 거. 이런 구성이에요. 12배면 꽤 높죠. 수익이 12배 정도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12배면 뭐 할만한 거 아닌가요? 수익률로 따졌을 때 3배만 돼도 근데 볼 만한 사업 아닌가? 이게 약간 우리가 퍼센트의 착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숨겨져 있어서 제가 이따가 공정무역에 좀 안 좋은 부분? 그러니까 공정무역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시각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예. 12배가 마냥 높은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수도 있어요. 아, 그럼 이게 더 높아야 이게 또 그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게 더 많아지나? 약간 그런 거 같은데. 예. 이따가. 이따가. 자, 우리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빨리 말해주세요. 자, 우리 아름다운 커피 이야기 좀 해봅시다. 한국에서 공정무역 아름다운 커피? 한국에서 공정무역 기업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기업이 아름다운 커피거든요. 예, 아름다운 가게 뭐 이런 거 드셔보셨을 거예요. 그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한번 아까 그 트레이드 마크 검색하다 보니까 이거를 저거 선물 받은 적이 있었더라고요. 뭐 히말라야의 선물? 맞아요. 눈물인가? 네. 그거? 히말라야의 선물. 네, 네. 이걸 선물 받은 적이 있어요. 거의 한 7, 8년 전에 받은 것 같은데. 그래요. 그게 아름다운 커피에서 나온 거예요. 자. 맞아요. 거기서 파는지 전 몰랐어요. 저는. 아름다운 커피는 2000년대 초반에 이제 그 역사가 시작됐는데, 원래는 2002년 재단법인 아름다운 가게의 정책실을 통해서 공정무역을 기획하다가 처음에는 커피를 안 했어요. 수공예품을 취급을 하다가요. 그다음에 이후에 사업 아이템을 식품 분야로 바꿨고 2006년에 최초의 공정무역 원두커피인 히말라야의 선물을 출시를 했어요. 그리고 2014년에 공정무역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독립을 했습니다. 현재 그 아름다운 커피는 네팔, 인도네시아, 페루, 과테말라 포함해서 총 10개국의 10개국과 커피를 거래를 하고 있고요. 총 누적 거래량이 지난해 말 기준 676톤까지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아름다운 커피 원두를 사용한 곳은 직영 매장 4곳이고, 그다음에 주요 기업체가 한 30곳 해서 약 한 500곳 정도가 넘는다고 합니다. 최초로 거래를 했던 곳이 어디냐면요, 네팔에 있는 굴미 신두팔촉 협동조합이라는 곳이에요. 예. 이게 이제 인터넷에 좀 나와 있어서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 읽어보면, 예, 그 아름다운 커피 최초의 커피 생산지이자 파트너인 이 네팔 굴미 커피 협동조합은 어떤 목적을 2006년에 공정무역 커피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커피 생산지를 찾아내서 리스크를 좀 줄이려고 했대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던 중에 일본의 한 공정무역 단체로부터 여기를 소개를 받았대요. 네. 소개받은 거구나. 소개받은 거래요. 그래서 한국에서 네팔 커피는 희귀한 커피였기 때문에 그 자체로 생소하긴 하죠. 생소했죠. 그 당시만 해도. 예. 그 자체로 시장성이 있을 거라 판단을 했대요. 그리고 뭐 커핑도 직접 가져와서 해봤는데 테스팅 결과도 좋았다라고 했고, 예,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데,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는 그 네팔 커피, 공정무역 커피를 처음 먹어본 거는 2010년쯤이었어요. 2010년쯤에 처음 먹어봤고, 네팔에서도 커피가 잘 재배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게 강남에 팝업 스토어 형식으로 매장이 하나
잠깐 열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서 음. 먹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 즈음에 커피 업계에서 이제 어떤 얘기들이 있었냐면 아직도 기억나는데 네팔 커피는 사실은 커피는 우리 커피 벨트라고 하잖아요. 네네. 북이 25도, 그다음에 남이 25도. 그래서 북이 25도는 남희귀선, 북희귀선, 그다음에 남이 25도는 남희귀선에서 이제 커피 재배가 가능한 지역이 있잖아요. 네. 근데 네팔은 이게 되게 애매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위쪽에 있는 거 아닌가요? 북이 28도에 있어요. 음. 어, 북이 28도인데 커피가 또 재배가 되긴 돼요. 되긴 돼서 그래서 이제 커피인들 사이에서는 야 이거는 커피 벨트 사이에 없는데 커피가 뭐 견실하겠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실제로 먹어보니 별로고 이거를 우리가 상업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라고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리고 저도 그때 당시에는 커피에 대한 지식이 뭐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있었고. 근데 이제 뻗뜩 드는 생각은 뭐냐면 그 커피를 과학적으로 안 배우고 글로 배웠을 때 있잖아요. 네. 아직도 뭐 과학으로 접근하려고 하긴 하지만 많이 모자라죠. 위너님은 뭐 많이 도달하셨지만 저는 아직 많이 모자라요. 네. 글로 배웠을 때는 진짜 지금은 제가 최근 네팔 커피를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글로 배웠을 때는 진짜 네팔 커피는 커피도 아닌 것처럼 사람들이 판단을 해버리니까 그런가? 막 내가 거기서 아니라고 말싸움할 자신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진짜 모르니까 현장을. 물론 뭐 예를 들어 뭐 에티오피아나 브라질이라든지 그런 정말 전통 커피 산지에서 나온 거하고는 좀 차이는 있겠죠. 예, 물론. 생력 환경 자체가 좀 열악한 곳이긴 하죠. 커피한테는. 그렇긴 하죠. 네. 생소하기도 하고. 히말라야는 눈으로 쌓인 곳으로 우리는 고정관념이 되어 있는데 이 눈이 오는 곳에서는 커피가 또 재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서 막 부딪혀. 근데 착한 커피이기도 하고 또 소비자들은 그걸 알 턱이 없으니까 그냥 네. 히말라야에 선물하면 와 이렇게 감성적으로 그냥 멋져 보이는 거지. 그래서 마케팅은 참 잘했는데 어쨌든 커피인들 사실상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자, 두 번째로 이제 그 아름다운 커피가 계약을 맺은 곳은 어디냐면 파푸아뉴기니 고산 유기농업 협동조합이에요. 예. 여기는 2010년에 아름다운 커피가 인스턴트 커피 시장에 진출하기로 결정을 했대요. 그래서 커피 믹스 제조를 위한 구매 작업에 착수를 했고 여러 그 자문을 얻고 업계의 자문을 얻고 조언을 얻어서 커피 생산자 연합회가 소유한 공장에서 그 콜롬비아 커피를 베이스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특색 있는 커피를 블렌딩 하려고 찾다가 파푸아뉴기니에 있는 고산 유기농업 협동조합이랑 협업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커피가 탄생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간다 구무틴도 협동조합 여기랑도 이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커피 프랜차이즈들이 이제 성장세가 한참 컸던 2010년 공정무역 커피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오산지 커피를 즐기고 싶다라는 요구가 늘어났고 그래서 아름다운 커피 내부에서도 대륙별 1파트너 확보라는 취지하에 아프리카 생산지를 탐색하기 시작을 했는데 탄자니아, 케냐, 에티오피아 이런 데는 이미 그 인프라가 잘 돼 있어서 협동조합이 발달돼 있어서 여기 말고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을 찾았는데 거기가 바로 이 우간다의 구무틴도 협동조합이었대요. 예. 그래서 여기랑 그래서 직접 커피를 받아봤는데 꽃향, 산미, 적정한 바디감 뭐 요거는 엄청나게 좋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한국의 시장을 진출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파푸아뉴기니 뭐 우간다 이건 안 먹어봤고 저도 히말라야의 선물 요거는 저도 먹어봤네요. 아 그거 팝큐아 뉴기니? 파푸아뉴기니? 네 그거 저희가 그걸 쓰진 않았는데 저희 그 로스팅 샵 할 때 그 샘플 볶느라고 가져왔었던 생두 중에 있었어요. 네.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렇게 저희가 그냥 자체 평가했을 때는 커핑 점수가 그렇게 높진 않아서 뺀 거 중에 하나였거든요. 제가 그때 로스팅했던 생두들은 웬만한 건 다 해봤는데 그렇게 좋지 않았던 기억으로 남았어요. 그 약간 느낌이 로부스타의 느낌도 좀 있었어가지고 공정무역 커피는 아니었던 거죠? 그때. 공정무역은 아니죠. 그렇죠. 그때 저희가 거의 생두 구매했던 게 동티모르하고 잠비아 빼고는 다 GSC 걸 썼었는데 그냥 블렌드용으로 쓰면 썼지 싱글로 쓰기에는 조금 뭐 제가 로스팅 실력이 분명히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조금 부족했던 느낌이 났던 커피였어요. 2016년도 거거든요. 그러니까 2016년에 그랬죠. 네.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파푸아뉴기니 커피가 어땠는지. 그러니까 뭐 그때 저희가 라인업으로 갖춰놓지 않았던 커피이기 때문에 아마 기억 못 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볶아보고 다 걸러낸 것 중에 하나였어가지고 뭐 지금은 다시 한번 먹어봐야겠네. 조만간에. 그때 위노님이 칼질하셨던 원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래요? 그래요? 제가 칼질했나요? 공정무역은 아니었어요. 근데 공정무역 커피는 아니었어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여태까지 공정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공정무역의 긍정적인 부분도 말씀드렸고 우리나라의 공정무역 현황도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될 건 이거예요. 공정무역은 과연 정말 공정할까? 뭐 검색만 해봐도 아시겠지만 공정무역 커피 하면 저도 제일 처음에 떠올랐던 게 위너님한테도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아마 지금 이걸 다루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노동자 수익이 과연 이게 공정무역을 해도 이 사람들한테 남는 게 너무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네. 그게 좀 안타까워요. 많이. 예. 사실 진짜 공정무역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2배가 상승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퍼센트로 치면 전체 커피 가격으로 치면은 0.6%에서 그냥 그 6% 12배니까 0.5%에서 12배니까 6%로 늘어난 것 뿐이에요. 커피 전체 가격 중에 여전히 94%는 다른 곳에서 물론 그 중에 12%는 이제 그 해당 생산 국가의 어떤 원조나 뭐 그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걸로 사용되고 있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거의 한 82% 정도는 수익이 다른 곳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지금 마시고 있는 커피 한 잔에 일반 커피에 들어가는 이제 노동자 수익은 0.5%밖에 안 되는 거고. 예. 실제로 실제로 이게 방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핀란드에서 수행한 연구가 있거든요. 어떤 걸 했냐면 과연 그 공정무역 제품이라는 이유로 소비자가 추가로 지불한 돈 중에서 실제로 농부에게 돌아가는 건 얼마나 되냐. 그래서 이제 그 조사한 게 있어요. 핀란드에서.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공정무역 커피의 추가 금액 중에서 약 11% 정도만 커피 생산국으로 돌아가고 나머지는 중개인이 갖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애들이 먹는 거네요. 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정무역 재단 여러 재단들이 있죠. 여기서는 도대체 이 지불한 금액 중에 얼마가 커피 생산자한테 돌아가는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헐값에 사들인 다음에 비싸게 또 팔아먹는 걸 수도 있겠네.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공정하지 않으니까. 예. 그리고 이것도 이제 런던에서도 조사한 게 있는데 어떤 걸 조사했냐면 그러면 결국 아까 제가 11% 정도만 커피 생산국으로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생산으로 돌아갔다고 해서 그 돈이 다 생산자한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예, 왜냐하면 생산자한테 돌아가면 그 금액 직원들 있잖아요. 직원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 그 직원들의 임금이 더 높아져야 되잖아요. 그 농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임금이 더 높아져야 이게 어떻게 보면 맞는 거잖아요. 사장만 배부르면 안 되잖아요. 또 농장주만 배부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임금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안 나왔어요. 아, 그냥 그 사람들 배만 더 불려주는 거네. 결과는 뭐냐? 있는 놈이 더 벌게 되는 시스템이 맞아요. 돼버렸네요. 그러니까 공정무역 노동자들은 비공정무역 노동자들에 비해서 여전히 임금은 더 낮고 노동 조건은 더 열악하다. 왜냐하면 농장주는 수익이 발생하는데 네. 임금을 내가 굳이 많이 안 줘도 되잖아. 어차피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노동 조건도 개선시킬 필요가 없죠. 어차피 일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더 열악해지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사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사냐면 공정무역 상품을 구입하면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지 않다는 거죠. 네. 이런 문제가 있었고 안타깝네요. 네. 그다음에 또 이랬어요. 어차피 그 생산 쪽에 얘기가 나온 김에 아까 제가 아동 노동 금지 원칙 말씀드렸죠. 방글라데시 네, 아동 노동을 착취하면 안 된다. 이게 공정무역이 인증을 받으려면 그게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방글라데시에서 이 공정무역을 실시를 해서 아동 노동을 금지시켰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아동 노동을 금지시키면 아동한테 어쨌든 그 가정은 온 가족이 다 그 일을 해야 그 돈으로 간신히 먹고 사는 가정이잖아요. 근데 공정무역이라는 이름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이제 일을 못해. 그거라도 벌 수 있었는데 그것마저 이제 못하게 된 거네. 그래서 아이들은 어디로 간다면 더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게 돼요. 아이를 써주는 환경으로 취직을 하고 그 다음에 어린 소녀들 있잖아요. 어린 소녀들은 악순환의 연속. 매춘이 증가했대요.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중간 유통상이 없어졌죠. 중간 단계 유통업자가 없잖아요. 네. 없으니까 이 중간 단계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일자리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공하거나 생산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의 일자리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직거래가 어떻게 보면 소비자가 가격을 더 싸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직거래를 한 거잖아.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그 농산물 직거래를 하면은 더 싸게 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싸게 좋은 물건을 살 수 있죠. 네, 그런데 여러분이 보셨겠지만 그 히말라야의 선물, 그 가격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게 보통 우리가 사는 일반 커피 가격보다 싸다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비싸게 판매가 오히려 제가 알기로는 프리미엄이 더 붙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 엄청 비싸게 샀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분명히 중간 유통이 없는데 왜 농가들은 더 그렇게 이익이 많이 증가하지 않으면서 왜 소비자는 더 비싸게 사는데 그럼 나머지 다 어디 간 거지? 이런 질문이 들잖아요. 이게 다 마케팅의 산물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그 아름다운 커피가 꼭 그랬다는 건 아니고 제가 예를 들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 아름답지 않은 커피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오해하지 마세요. 아름다운 커피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런 폐해들이 있어요.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선의로 행한 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피해가 될 수 있다. 오히려. 근데 이게 또 시스템이 잘 갖춰진 곳에는 정말 잘 정착이 돼서 그들의 삶이 또 좋아지고 있는 곳도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스페셜티 커피 쪽이죠. 이제 어떻게 보면 그죠? 꼭 이렇게 공정무역이 아니더라도 스페셜티 커피라는 어떤 그런 옥션
COE와 관련된 거 아니면 뭐 품질이 높으면 조금 더 고가의 그 금액으로 이제 구매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유통업자가 될 수도 있고 대부분은 다 큰 로스터리들이 직거래를 하잖아요. 조금 더 비싼 가격으로 사오기도 하고 이런 방식도 있죠. 자, 조금 더 얘기를 해보죠. 공정무역은 정말 공정할까? 생산자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뭐가 있었냐면 기업들이 이거를 활용한다. 공정무역 시장에 진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기업들은 이걸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을 해요. 기업 이미지를 세탁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공정무역 마케팅은 진짜 사회적인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데 딱이에요. 딱이고 소비자들의 동정심을 자극해서 구매 의욕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실상은 기업들은 그거에 관심 없다는 거죠. 그냥 우리 기업을 더 홍보하는 데만 이용한다는 거죠. 실제로 예전에 그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일부 소량만 공정무역 상품을 쓰고 있는데 전체를 공정무역 상품으로 쓰는 것처럼 과장 광고를 했다가 그 전 세계적으로 비난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있었고요. 그 다음에 CJ 푸드빌에 있는 투썸 커피에서도 공정무역 커피만 쓴다고 홍보를 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드립커피는 제외됐고요. 그 다음에 롯데칠성의 공정무역 커피도 칸타타 제품의 베스트 컬렉션 2종에만 사용한다 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많은 대기업들이 공정무역의 어떤 그런 취지와 목적에서 이제 좀 벗어난 그냥 마케팅 수단으로 좀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민호님이 탄식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커피 뽑는 마케터의 탄식. 자, 제가 두 가지 폐해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생산자 쪽, 하나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기업들이 이제 마케팅 용도로 활용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도 어떻게 보면 그 공정무역의 목표 중에 하나인데 아까 빈부격차를 해소한다라고 했잖아요. 네. 예. 근데 이 공정무역 때문에 빈부격차가 더 심해질 수 있다라는 또 의견도 있어요. 공정무역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까다로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유기농 공법을 써야 되고 아동 착취도 하면 안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이거를 충족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그 공정무역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는. 그렇겠네. 그럼 그걸 역으로 생각하면 돈으로 살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네. 편법을 쓰면. 네. 그래서 공정무역 인증 기준이 상당히 까다로워서 가난한 나라의 농부들은 이 기준을 충족시키기가 어렵다는 것. 그래서 공정무역 커피 산지 대부분은 상대적으로 부유한 멕시코, 코스타리카 등으로 에티오피아 같은 최빈국과 비교하면 10배나 부유한 나라여서 오히려 빈부격차가 이제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자, 어때요? 공정무역이 과연 공정한 걸까요? 비공정무역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착한 소비일까? 이것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폐해가 있어요. 폐해가. 물론 안 하는 것보단 나아요. 안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수익이 발생하니까 더 많은 수익이 안 하는 것보단 나은데 이것도 못지않게 폐해가 있다. 아까 뭐 아동 착취를 금지시켜서 그 아동들이 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게 되었다면 저는 너무 마음이 안타깝거든요. 그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걸 잘 이용하면은 정말 좋은 제도인데 악용하면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공정무역은 정말 공정할까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공정무역 커피는 정말 괜찮을까? 맛있을까? 그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긴 해요. 제가 그 경험한 공정무역 커피에 대해서만 얘기하자면 철저하게 커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어쨌든 그 사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공정무역 커피는 맛으로 먹기보다는 그 감성으로 먹는 거잖아요. 네, 그거랑 음. 뭐 좋은 취지에서 그렇죠. 약간 먹는 그런 의무감 같은 것도 네. 생기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그걸 배제하고 한번 우리는 커피만 보고 얘기해 봅시다. 공정무역 커피가 공정무역을 빼버리고 그냥 커피만 가지고 얘기를 해봅시다. 자, 저는 그 공정무역 커피에 커피인들이 그 매장에서 공정무역 커피를 주력으로 미는 곳을 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공정무역 커피만 우리는 합니다라는 좋은 취지를 가진 매장 말고 일반 드립 커피 전문점이나 아니면 스페셜티 커피 전문점이나 이런 데서 뭐 스페셜티 커피 전문점까지는 아니지만 공정무역 커피를 메인으로 했던 카페를 예전에 한번 윤호님하고도 갔다 온 적이 있죠. 용산 쪽에. 어디요? 거기 어디더라? 용산? 그 삼각지역 그 미팅건이 있어서 예. 예전에 한번 예.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갔는데 공정무역 커피였는데 커피 맛이 저희 기대만치 안 나와서 좀 실망했던 곳이긴 했었어요. 아, 네. 드립 커피 전문점이었나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니요, 드립 커피는 아니고 에스프레소 전문점이었는데 아, 예. 아마 기억 안 나실 거예요. 그렇게 뭐 의미 기억 안 난다고 의미 두진 않으셔도 돼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공정무역 커피를 싱글 오리진이든 블렌딩 커피든 간에 사용하기가 쉽진 않아요. 커피 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최종 단계에서의 뭐 예를 들면 드립백이라든지 믹스 커피 이런 데서는 이제 가정에서 즐기는 데서는 무리가 없겠지만 어떻게 보면 커피를 전문적으로 내야 되는 카페에서를 공정무역 커피를 내놓는다? 이건 되게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공정무역 커피는 감수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첫 번째가 공급의 안정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주력으로 미는 거는 안정적으로 보급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한테. 네. 네. 갑자기 오늘 팔다가 내일부터는 안 나오는 커피 쓸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고객은 입맛이 길들여지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는 블렌딩으로 더더욱 사용할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많은 양의 그 공정무역 커피를 확보하고 있지 않은 한 그게 그러니까 꾸준히 확보하기가 쉽진 않다.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아름다운 커피에서도 얘기했지만 누적 커피량이 676톤밖에 안 돼요. 이거는 그 어떻게 보면 좀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회사에서 우리 더 이상 공정무역 커피로 이 조합과 같이 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 안정성 측면에서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적인 뭐 커피 전문점이나 드립커피 회사에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두 번째, 다른 커피와 블렌딩을 했을 때 어쨌든 이 블렌딩이라는 거는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공정무역 커피의 밸런스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라는 거죠. 왜냐하면 가격이 높잖아요. 공정무역 커피는 일단. 그러면 다른 블렌딩을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무역 커피를 쓰지 않으면 밸런스가 잡기 어렵다면 그걸 쓸 수밖에 없지만 네. 아니잖아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죠. 맞아요. 대체할 수 있게 많아요. 그렇게 더 싸고 좀 네. 안타까운 사실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공정무역 커피를 또 블렌딩 용도로 사용하기도 쉽지 않아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사용하기에는 그러니까 카페나 이런 데서 상업적으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메인 주력으로 사용하기는 특징에. 그리고 공정무역 커피의 세 번째 제가 보는 한계점은 뭐냐면 어쨌든 이거는 그 착한 소비의 어떤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우리가 판매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산지가 어딘지는 중요하지 않아. 환경이 어딘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팔 같은 경우는 커피벨트 25도 이상에서 그러니까 28도 정도에서 그 그 생육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태까지 배워왔던 뭐 글로 배워서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과학적으로도 그 알려진 바가 있잖아요. 네. 이런 어떤 그 균일성에서 떨어지는 것들도 있고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우리가 과연 그런 거를 다 감수하고 그 카페에서 사용할 수 있냐 주력으로 했을 때는 이거는 진짜 좋은 마음이 아니고서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매출하고 직결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못해요. 그래서 뭐 물론 공정무역 커피를 사용하시는 곳은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좋은 취지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더 큰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이제 아예 타겟이 다른 거겠죠. 고객 타겟이. 정말 맛있고 훌륭한 커피를 그러니까 품질로 훌륭한 커피를 마시고 싶다면 저는 공정무역 커피 전문점은 찾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보면은 좀 고정관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있다면 제보 바랍니다. 저희가 커피 위크가 찾아가겠습니다. 공정무역 커피가 언젠가 뭐 점수가 엄청 높게 나오는 날도 오겠죠.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또 두 사람이다 보니까 뭐 전국 방방곡곡을 샅샅이 뒤질 수는 없으니까 청취자분들께서 제보해 주세요 좀. 저희가 찾아가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이렇게 공정무역의 오늘은 정부 공정무역의 한번 전체를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 정의를 내려드렸고 긍정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그를 불편하게 바라보는 시점, 그 다음에 이거를 커피 하는 사람 시점에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제가 공정무역 커피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결국에는 가치의 판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거에 내가 가치를 더 많이 두냐. 어떤 공정무역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결국 생산자가 좀 더 그 많은 가치를 가져갔으면 좋겠다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공정무역 커피가 맞는 거죠. 맞는 거고. 예. 그래서 뭐 사람마다 뭐 정치 성향도 다 다르고, 뭐 성향, 뭐 내가 뭐 따르는 뭐 그런 뭐 신념 그런 것도 좀 다른 것처럼 이것도 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만 생각하시고 원하시는 가치가 어떤 건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나 오늘 뭐 방송이 불편하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 민호님한테. 자, 아니, 저희도 그렇게 혹시나 뭐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연락을 주셔서 그거에 대한 편견이 조금이라도 저희가 꼭 깨질 수 있다면은 저희도 뭐 다른 의견을 또 드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우리가 먼저 스스로 편견을 깨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는 게 어때요? 공정무역 커피 습격 사건 한번 하죠. 그럼 찾아야겠네. 아니 이렇게 바로 또 그냥 바로 기획을 해버리시면은 찾아보겠습니다. 온라인을 구매해버리면 되죠. 우리가 온라인을. 그래도 이렇게 뭐 드립백이라든지 이런 게 많으니까 요거를 해서 이제 해보는. 그거는 뭐 오프라인은 좀 힘들 수 있겠지만. 자, 마무리할게요. 네. 성공한 사람 뒤에는 많은 양의 커피가 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